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선거라는 게 사실 그 체력전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수시로 집에서 아침 운동도 하고, 네. 또 뭐 골프도 하고 테니스 치고, 네. 여러 가지 운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운동은 특별히 못 하고 집에서 그냥 네. 정말 이제 체력 관리하기 위해서 자전거, 실내 자전거 타기도 하고. 실내 자전거요? 예. 저도 그거 하나 두고 싶은데. 예. 자, 그 후보님 유년 생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1960년 4월 28일 날 보은군 회인면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인초등학교, 회인중학교를 나오셨는데 이 60년대만 해도 회인이 참 산골 시골이었죠. 그렇죠. 네. 뭐 지금도 아주 산촌 중에 하나고 도로가 좀 이제 포장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접근성이 좋았지만 네네. 과거엔 그 청주로 넘을 때는 피발령이 있었고 피발령. 보은으로 넘을 때 수티제라는 게 있었고 네네네. 네. 또 저 대전으로 나갈 때는 또 거의 큰 강이 있어가지고 사실 회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다른 지역에 가기는 어려웠던 동네예요. 좀 굉장히 고립돼 있는 그런 네, 지역인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는 네. 중국에 해인현이라고 아주 큰 고을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성은 많이 아주 깊습니다. 예, 향교도 있고. 네, 그렇군요. 큰 인물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 예, 지금 뭐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건 전 그렇지 않거든. 예, 하여튼 네. 뭐 큰 역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회인초, 회인중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항상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뭐 다른 누가 친구들이 봐도 항상 성실하고 선생님들의 칭찬 많이 듣고 네. 그런 덕분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 줘서 뭐 어린이회장도 하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어린이 회장 뭐 반장도 하셨겠고요 그러면. 네. 예, 반장은 뭐 6년 동안 줄반장 중학교까지 3년 동안 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게 친구들이 이렇게 잘 봐준 덕분에 그 당시에는 4, 5, 6학년이 어린이회장은 선거를 했습니다. 정견 발표도 하고요. 이렇게 서서 투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장 선출해서 지금도 그 임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왜 1, 2, 3학년은 왜 투표권을 안 줬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이제 4, 5, 6학년만요? 지금 기획 4, 5, 6학년만. 네. 그렇군요. 전 초등학교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아련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끔 뭐 이제 칼럼에도 썼고 2년 전에는 이제 스승의 날 같은 글을 썼었는데 지금도 6학년 은사님이 살아 계세요. 요새도 매일 아침마다 격려의 글 주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주시는데 저 그분 함자를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맞습니다. 김영민 선생님이. 올설 때 새배 가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한테 큰 가르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가르침도 받았고 워낙 이제 좀 이렇게 체격이 크셨어요. 지금도 뭐 작은 체격이 아니시지만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 손바닥이 이렇게 크셨는데 이게 이제 교실에서 뭐 하다가 잘하면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손을 탁 머리에 얹고 잘했어 이렇게 흔드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 손바닥에 있어서 따뜻한 온기가 머릿속에 퍼질 때 머리에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좀 잘하면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머리에 선생님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손바닥을 머리에 얹게 하는 칭찬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은 그런 선생님들이 그 한 땀 한 땀 손에 있는 온기조차도 어린 아이한테는 그 에너지였었고 뭔가 열을 찜하려고 하는 동기를 유발했었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우리가 거는 기대도 너무 큽니다만 그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지금도 그런 추억도 있고 근데 평생 지금도 그렇게 글쎄 제자라고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생각하면 참 좋은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뒤에 말씀을 나누긴 할 건데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혹시 교대를 사범대학을 가시게 된 계기도 그렇게? 사범대학을 가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7남매입니다. 저희들이. 큰형이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항상 그 선생님이 되는 자식
부모님이 원하셨어요. 부모님 이렇게 이제 큰 그 공부를 하지 않으셨지만 7남매 자식들을 위해서는 학업을 위해서는 참 좀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아련해 그래서 네네.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사대를 갔고요. 사대를 가서 발령을 바로 이제 강남의 대치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7일을 도서관에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미래를 생각했었는데 그때 했던 공부했던 그 열기가 식지 않아서 대학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사하는 중에 대학원 원서를 냈더니 결국 지도 교수님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학과장님이 그러면 일단 학교 생활을 접고 좀 대학으로 들어가 조교를 좀 해라. 그래서 서울대 조교를 5년 4개월 하면서 석사, 박사 끝내고 그래서 이제 94년 3월에 2월에 학위 받고 3월에 그때 원서를 냈더니 몇 군 대학에서도 오라고 그랬었는데 예. 제가 뭐 진주도에서도 교대도 오라고 그러고 몇 군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을 찾아서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진주는 처가집이었었거든요. 근데 처가가 진주에 있고요. 네네. 그때 여러 군 합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청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평생 28년 동안 초등교사 양성하는 대학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북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네네. 또 이제 외국에서 공부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28년 동안 교육의 영역에서 제가 그렇죠. 직장을 네.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충북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하고 네. 평생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있고요. 어쨌든 충북 교육은 충북 교육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게 잘 이루어져서 후세대들한테 우리 기성세대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후세대들이 한 번밖에 없는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잘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동기유발해서 네네네.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네.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인에서 초중학교를 나오시고 예. 그 당시 그 드높았던 피발령을 넘어서 청주로 이제 청주고등학교에 76년도에 입학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청주고등학교를 가실 정도면 회인중학교에서 꽤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제가 가끔 네. 이제 그 대목에서 항상 뭐 해인초등학교, 해인중학교 한 2, 3년에 한 번씩 후배들 이제 특강을 가서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하여튼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래 선두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이제 요새 말하는 생활 자전거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일상적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가지고 경주하는 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훈군 대표로 해인 중학교에서 네. 이제 단체전 이제 4명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대표로 청주 공설운동장에 가서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중학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뭐 공부를 하면 항상 이렇게 선두구로 있었기 때문에 네.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연습을 할 때 지금처럼 이제 포장이 되는 비포장도로라 도로에서 연습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해인중학교 운동장에서 연습만 했는데 네네. 운동장이 이쪽 70에 이 회전 30회가 200트랙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쪽에서 70m를 페달을 한 5번, 4번, 5번 밟으면 쭉 나가서 또 커브 틀고 또 4-5번 이것만 연습한 겁니다. 계속. 네네네. 해본 게. 네네. 실제 도로에 나가서 하다 보면 털털거리고 뭐 안 되니까. 그런데 시합하기 전날 청주에 가가지고 청주 공설운동장을 갔는데 네네. 거긴 딱 가면 이게 넓어 보여요. 근데 거기는 이쪽 한 트랙이 200, 이쪽이 200, 이쪽이 100, 한 600트랙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그걸 딱 연습한다고 타고 페달을 밟았는데 거기서 순간 충격이 온 거예요. 제가 연습한 건 70m밖에 없는데 200m가 되니까 네네. 70m까지 됐던 그 페달 밟고 다음을 넘어갈 때 밟아보지 못한 속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순간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결국은 그 이상은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한 양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건 이제 한계가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음 날 뭐 역시 그 서울에 청주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골드페이를 당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네. 이게 해인이라는 데가 참 이게 그동안은 이제 잘하는 생각을 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넓은 데 가가지고 한번 해보니 청주가 정말 넓구나. 그거를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하는 공부도 해인에서 1등하고 뭐 열심히 해봐야 저렇게 넓은 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나는 이게 우물하는 개구리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전 과목 문제지를 다 산 거예요, 제가. 네. 그걸 사가지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덕분에 해인의 학원이라는 것도 없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원도 모르고 졸업을 했는데. 7남매 생활이었으면 네. 부친께서 이제 경찰 하셨고. 아니 큰형님이 경찰이고 큰형님이? 예, 아버님은 이제 예. 지방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 과목 문제지 사기도 녹록진 않았지 않았을까? 녹록진 않았는데 네. 부모님들이 지금도 기억이 옛날에 이제 뭐 월사금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그 학비를 할 때 간간 옆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순소리 하면서 돈을 꼬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공부한다고 마음을 그 얘기를 하면 한 번도 겁이 없이 빚을 내서도 책을 사셨던 부모님들이라서 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사서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8반을 뽑았는데 특수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주고등학교에? 2반을 뽑았습니다, 따로. 근데 네. 제가 해인 중학교에서 거길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참 제가 또 다른 충격을 받은 게 합격해놓고 12월, 1월, 2월을 아무것도 놀고 3월 1일 날 입학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칠판에다가 수학, 영어 문제를 풀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 어려우고 나는 한 번 뭔가 모르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혼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벌써 청주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다 선행학습으로 중역을 띄고 왔더라고요. 그때도 선행학습이요? 네. 그래, 그때는 더 했죠. 참 우스갯얘기입니다만 제가 한 20년 뒤에 그런 소리를 알았는데요. 네. 글쎄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저녁에 그 과외됐다는 얘기를 뒤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네.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뒤에 그래서 왜 730 계획교체라고 해가지고 철퇴를 맞아서 한번 네네. 정리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하여튼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인중학교 졸업하고 청구 올 때 지금도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해인 청주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자전거 대회를 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해인중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선두그룹에 있는 게 만족해가지고 더 발전을 못했을 텐데 그 당시 분명히 내가 생각할 경쟁은 여기가 아니다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지금도 시골에 그 후배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꼭 운동장 설명도 해주고 그 청주공설운동 600트랙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아주 그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기억은 그게 지금도 참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중2 때요. 예, 중2 때 그랬죠. 물론 뭐 도시에 있는 뭐 좋은 학교, 큰 학교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뭐 보온에 있다 하더라도 꿈을 좀 크게 갖고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식견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될 때 해인중학교에는 해인초등학교, 해남초등학교, 해동초등학교, 해서초등학교, 해령초등학교 이 5개 학교의 학생들이 해인중학교로 왔어요. 네네. 그중 1학년 때 공부를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대전으로 청주로 많이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갔다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저들도 이제 누님들, 형님들이 다 청주로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6번째라 어려서 그런지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 가도 여기서 하면 되지.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공설운동장에서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아마 거기서 그냥 이렇게 현실이 안주할지도 몰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뭐 지금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당사자인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시골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네네. 제가 했던 경험은 항상 들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좋은 기회네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수 있게 돼서. 네. 자, 청주고등학교 입학을 하셨고요. 고등학생 윤건영의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참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와가지고 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참 그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다 이제 뭐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제가 그래서 재수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학도국단이 만들어져서 네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조용한 모습이었었는데 이 부모산으로 소풍을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뭐 나가 노래를 좀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시골 촌놈이 나와가지고 노래도 하고 이제 거기서 제가 너스레를 떨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때 그 백이혁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 계신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전혀 다른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를 이제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2학년 때는 이제 혹시 그 학도국단 대대장을 했고요. 네, 대대장. 3학년 때는 이제 연대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제가 고3 때도 대입 3학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대표인 내가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반장들을 모아놓고 학년별로 한 번씩 500원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모아서 뭐 교무실에 이렇게 음료수 사다 드리고 항상 그 3년 동안 부모님이 한 번도 학교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요새 얘기하면 뭐 자무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육상회장 뭐 예전에 이게 이제 뭐 자녀가 그런 자리 가려면 힘들다고 이렇게 말리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학교에 입학 때하고 졸업생 말고 와보신 적이 없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틈만 나면 이렇게 교무실에 여러 보충 수업 때도 다니고 했었고 또 학도국단이 그때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 3학년 때 한 몇십 일을 밖에 나가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몇십 일을요? 네. 그 당시엔 뭐 지금 청주 공설운동장에서 M1 소총 가지고 그 사격하는 것도 대회돼 있었고 교련으로요. 네, 교련. 참 지금 생각하면 뭐 충무수련원이나 화랑수련원에 이제 뭐 이렇게 간부 수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연대장 하셨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학생회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연대장 활동도 꽤 열심히 하셨던 거죠. 좀 저기는 그 당시에는 청고에서는 그런 학도국단을 학교에서 임명을 했지만 졸업하고 나간 선배들이 비밀리에 나머지 학생들을 놓고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배님 한 분이 지금 청주 시내에 뭐 그 유명한 의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선배님입니다만 복도로 불러내더니 지금 비밀리에 투표를 했는데 내년에 1년 동안 이 학교 주인은 너다. 그런 걸 제가 지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명받은 제가 또 학교에서도 뭐 충분히 그냥 시키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연대장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그 당시에 이제 청주고등학교 52회에서는 그 친구들도 인정을 해줬고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래서 열심히 그냥 그렇게 봉사를 했고요. 지금도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는 3학년이 됐는데 이 학생들한테 뭔가 동기를 유발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뭐 지금은 많이 낮았습니다만 교통도 그렇고 언론 대체가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데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어느 대학을 가려면 일단 그 대학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학년 전체 학생들한테 고지를 해가지고 소위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 당시에 고속버스 편도가 2,800원이었습니다. 편도? 그래서 이제 5,600원만 내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올라가서 낙성대 가가지고 이제 서울대 선배들한테 점심 거기서 이제 먹게 하고 서울대 들려서 연대 고대 견학하고 내려오는 걸 하는데 그때 버스 2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사진도 있고 가끔 친구들이 그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도 하고 아마 그때 선배들이 지금 기억에 그런 조언도 줬을지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단독으로 해서 네. 학교 선생님한테 허락을 얻고 토요일 날 버스도 대절해가지고 1인당 5,600원씩만 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고스란히 그거 가지고 이제 대절해서 올라갔다 왔던 그 당시에 그러한 차원에서 어쨌든 리더는 항상 자기보다는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린이장도 하고 중학교 때 해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 추억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친구들이 다 원하는 대학, 명문대 많은 학생이 가서 뭐 몇십 명이, 7, 80명이 뭐 그 원하는 대학을 가서 지금도 그 당시만 해도 명문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냥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마음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야 너희들 한번 가볼래? 이렇게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걸 이제 다 기획하고 그게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마치 회인중학교 2학년 윤건영이 자전거 대회를 위해서 청주 공설원정당에 와서 이 큰 세계를 봤듯이 맞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그때 몇 친구가 그랬어요. 그 사실은 뭐 지금이야 이제 다 이렇게 정보 노출이 가능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 교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좀 뿌듯하실 것 같고요. 자, 아까 혹시 재수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그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입학을 하십니다. 네. 윤리교육과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뭐 저는 이 문과였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저런 맥락이 있습니다. 뭐 성적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이유죠. 그렇죠.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과가 처음 생기면서 그 어떤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윤리교육을 선택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교육학 박사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후진들을 양성을 하셨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윤리교육과를 나와서 그 또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총장으로서 평생을 살아오셨으면 이게 늘 바른 생활만 해야 되잖아요. 뭐 도덕적으로나 그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제 뭐 제가 담배는 아예 배운 적이 없고요. 술도 고등학교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 제가 술을 못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스트레스 풀 때 다른 운동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습니다만 어쨌든 친구들이 저를 보면 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셨을 때 평생에 뭐 작은 거라도 이거는 내 일생에 뭐 작지만 일탈이었다. 뭐 이렇게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저는 뭐 예전에 일탈? 뭐 중학교 때 자전거도 훔쳐보고 그랬는데. 아니 뭐 시골에 이제 친구들하고 저들이 그 해인 그 부수리 모산에 같은 동기들이 1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객주로 나가 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집에 오면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은 몰라요. 우리 동기들에게는 그 지역 어르신들이 무지하게 관대하셨어요. 그래서 뭐 서리하는 것도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고 일탈이라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재수한다고 학원을 다니는데 좀 이런저런 이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그 어린 마음에 서울 가가지고 물론 이제 둘째 형님이 계속 저를 이제 돌봐주셨기 때문에 형님들 덕택이 그 당시 이제 신학대학 다니는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마지막에 70일 작전을 핀다고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놓고 시간대별로 그 공부 학습 계획을 세워놨는데 추석 때 내려갔다 올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산이 어긋나는 거예요. 추석에 지금 안 내려간다고. 그 당시에 이제 하숙생 6명이 다 내려고 저만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오다가 담배를 한 갑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담배를 한 갑 사가지고
접어가지고 앉혀놓고 아이 다른 사람들이 이럴 때 담배를 피우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담배를 해가지고 딱 이제 물고 이렇게 담배를 흡연을 했는데 얼마나 그게 맵고 그냥 재채기가 나는지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콧물까지 늘리고 거기서 이제 그걸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두고 네. 나머지 이제 그 같이 이제 방 쓰는 네. 그 동료가 시골 갔다 올라오길래 그 담배를 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담배도 한번 피워보려고 시도했다가 네. 그 뒤로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일탈이시군요. 평생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시고 그 이전에 예. 87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그 서울 대치중학교 교사로 예. 가십니다. 87년, 88년 2년 동안 근무를 하셨나요? 87년 9월에 가서 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 이제 88년에 이제 사표를 쓴 겁니다. 사표 쓰시고 2년에 좀 많이 뭐 이렇게 2년 걸친 거지만 그러시군요. 예, 네. 2년 이상인 건 아니고 1년 남짓 했었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그 더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고 뭐 지도 교수님의 가이드도 있었고 해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뭐 그걸 알고 대학원을 그냥 다니면서 담임을 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결단 내리고 이렇게 학교를 떠나서 석박사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잘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교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행정 조교를 했기 때문에 네. 석박사 과정 하면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 서울대에는 이제 조교가 4명에 TA가 5명에 여직원이 2명 거기 그걸 전체를 총괄하는 수석 조교를 하면서 정말 그거 이제 전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있는 내가 일을 최선하는 스타일에 네네. 지인사 대천명이 제 좌우명인데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결과는 뭐 다 이제 하늘에 맡긴다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어쨌든 학부 다닐 때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 덕에 석사 박사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석박사가 쉬운가요? 심지어 서울대학교에서요. 잘하신 거죠, 뭐. 제가 좀 게을릅니다. 이게 저 나름 데드라인을 두고 저런 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어느 때쯤 가면 마감할 거라고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뭘 처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참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받는 장점이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큰 단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런.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뵀을 때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1994년도에 고향인 청주로 내려오셔서 청주교대 윤리교육과 부교수로. 그 당시에는 전임 강사로 발령받았어요. 전임 강사로요. 네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초임 교수를 조교수로 발령을 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임 강사 발령돼서 2년 했다 조교수 되고 4년 후에 부교수 되고 6년 후에 정교수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근데 전임 강사지만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전임 교수 그렇죠. 자격으로 발령을 받았던 겁니다. 청주교대에서 한 28년 동안 이 후진들을 양성을 하셨는데 이때도 물론 이제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예전에 했던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또 있으셨는가 봐요. 뭐 학생처장, 교무처장 여러 그 주요 보직을 맡으셨다가 드디어 2016년도에 18대 청주교대 총장에 오르십니다.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때도 전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 다닐 때 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맺혀서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 좀 하려고 좀 뭐 한 2, 3년 쉬고 준비를 해서 92년에 제가 그 통일부죠. 통일부에서 남북한 통일교육 문제 신진학자 발굴 차원에서 이제 해마다 연구 사업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92년에 한번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구를 했고 95년에 한번 더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대한
큰 변화를 주도하는데 제가 일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뭔가 좀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온 지 한 3년 반 지난 뒤에 그 당시 총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학생처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 이거를 학교 근무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이게 녹록치 않고 그래서 좀 고사를 했더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번 네. 오라고 하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당신 누구 눈치 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누구 눈치를 보는 거냐. 그 소리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어.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겠다고. 네네네. 하고 제가 이제 97년 9월에 아마 전국 최연소 학생처장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교대기 때문에 이제 그 명칭은 또 뭐 학생 과장이라고도 하고 조금씩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명칭이 좀 이렇게 그 대학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2년을 하고 났는데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그 뭐 선출 변화가 있어가지고 6개월 더 해서 2년 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내고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뭐 교무처장도 겸임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처장, 교무처장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했는데 제가 이미 서울대에서 그 조교 생활을 하면서 행정을 익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려움이 없었고요. 네네네. 오히려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한 6개월 지난 뒤에 이제 다 만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했던 게 아니 경험도 한 것도 없고 뭐 참 이게 교대 와가지고 이 대학을 모르는 사람인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참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아 당신이 그런 그 큰 그 대학에서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뭐 교무, 서무, 학생 이런 걸 다 이제 총괄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2005년 됐는데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젊은 총장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처장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교대에서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개발원이라는 거를 이제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다 학교에서 이제 제도 개편을 해놓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해야 된다. 나 지금 내가 그 사실은 이제 뒷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CC입니다. CC. 아 캠퍼스 커플 CC. 그래서 이제 그 석사 때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했는데 제 아내도 소위 그 임용고사 1기예요. 서울에서 임용고사를 봐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대개 보면 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내가 교사하고 남편이 교수일 때 지방대학에 있는 대학의 교수이면 거의 뭐 10명 중에 10명은 다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생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혜인의 부모님도 계셨고 청주에 누님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와 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청주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안쓰러웠는지 아내가 청주로 전근을 내신을 내가지고 청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좀 파격적이었었는데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심 이제 그 의도가 있었는데 쟤들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대 이렇게 은사님들한테 인사를 다니는데 그때 한 분이 최근에 세상을 뜨셨어요. 참 그 진교현 교수님이라는 철학교 그분이 제 둘을 놓고 보더니 그래 참들 둘이 참 어울린다. 참 사람 잘 선택했다. 그런데 하양 꼭 기억할 게 있다. 이 윤구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 만나는 게 덕이니 결혼을 해가지고 친구 만나는 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대기만 성향이라 한참 늦게 꽃을 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친구를 관리하는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뭐 오르락내렸으면 좋겠는데 다 싸들고 내려온 거예요, 청주로. 그래서 친구 관리하러 내려오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내려와서 처음으로 제 아내가 발령받은 게 네. 충북은 발령을 받으면 타 시에도 내신에 이렇게 그 충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신규 발령이랑 똑같은 자격으로 발령을 내요. 아,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네네. 그래서 발령이 어디 갔냐? 제천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제천. 자, 그 얘기는 뒤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 청주에서 신랑 친구 관리해야 되는데 제천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학생 천향할 때 제천 발령을 받아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오근장역까지 차를 타고 가서 오근장역에서 1시간 29분 제천역까지 가가지고 제천역에서 제천고등학교까지 하루에 5시간씩 차를 타면서도 어제 우리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같이 사는 건데 힘들지만 같이 지내자가지고 네. 계속 출퇴근을 한 거예요. 제천을. 아니, 근데 그 1년 지나도 안 된다고, 2년 지나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뭐 하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제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원칙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참았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에 딱 끝나고 났는데 그 해에도 이제 못 들어온다고 그러길래 아, 이러다 내가 청주로 못 오신다고요? 네, 네. 안에 건강을 했지 싶어가지고 제가 다 싸들고 네. 제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 후보님께서 아예 그러면요. 제천으로 가셨다고요? 2월 18일 날 못 옮긴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는데 네. 그날부터 제가 보름 내에 다 싸들고 네. 집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제천으로요? 제천으로. 근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와. 뭐 지금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결국 아이들 둘이 학교를 다니는데 네.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천으로 이사를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방학 끝나고 개학한 첫날 같이 학교를 나가야 적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모든 건 다 그 고려사항이 없고 네. 아이들이 3월 첫날 제천에 있는 학교에 그 등교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그 보니까 제천도 아주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세가 없어요. 아, 전셋집.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아파트에 그냥 뭐 이렇게 안내 표지를 다 붙여놓고 넘어왔는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파는 아파트였어요. 아, 전세가 아니고요? 전세가 아니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자. 그래서 사가지고 네. 불과 14일 만에 퇴고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네. 결국 이 말을 장황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네네.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대에도 공부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아내는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 대학으로 교수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제 은사님이 명퇴 정년 퇴임을 얼마 안 남겨놓고 그래서 한 5년 남겨놓으셨을 때 제가 이제 올라가서 그 은사님 앞에 가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렸죠. 네네. 교수님, 네. 한 5년 후면 교수님이 이제 자리를 물러나실 텐데 후임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자꾸 나왔습니다만 태권도가 7단이고 무인인 여기 이제 무국초등학교 나오시고 경기중학교 경기도학교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네네네. 자네는 나하고 생활을 좀 하더니 나랑 똑같아졌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래 하여튼 무슨 말로 이든지 아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만 해도 공채할 때 외국에서 박사 받지 않은 사람이면 그게 임명이 쉽지 않는 그러니까 국사나 국어나 독특한 몇 개 말고는 거의 100% 이제 외국분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래서 자네가 외국 학위라면 내가 좀 이렇게 말 쉽게 할 텐데 자네가 국내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담을 못하네. 사범대 인사에 결정이 돼가지고 올라가도 본부에서 자꾸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장담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손을 띄고 이제 와서 이제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처장, 교무처장, 정책개발원장 이 보직은 이제 3가지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총장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재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면 뭐 하자고 그러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또 젊은 좀 당신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게 정책개발원을 만들었는데 좀 해달라고 하도 또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교육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주요 보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제가 총장까지도 하지 않았나.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총장은 투표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 이제 공식 명칭은 추천제, 간선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간선제요? 네. 옛날에 이제 이렇게 교수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뽑으면서 일부 직원이 들어왔었는데 네네. 전통적으로는 네네. 그게 이제 간선제로 바뀌면서는 지분이 좀 나눠졌어요. 네네. 교수 지분을 뭐 80으로 두고 직원 지분을 뭐 한 2% 3% 두고 학생 지분을 7%로 두고 네. 이제 이쪽 그 교수 지분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그 원로 뭐 지사 교육감 이런 분들 중에 추천도 받고 그래가지고 11명 19명의 그 추천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네. 교수들은 교수 나름대로 뭐 11명 이렇게 자체 투표해가지고 선발하고 직원도 직원대로 이렇게 이제 다 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천위원회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간선제를 하는 거죠. 네네.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투표를 하긴 했었지만 그냥 직접 이렇게 전체 교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네. 각 단위별로 선발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였었고 그러면 이제 그 입후보도 하시나요? 그러면요, 입후보 했죠. 정책 토론회 다 했고요. 아, 토론회 하시고. 예. 네. 저 때는 이제 2명이 경쟁을 해서 제가 10. 설마 표수 말씀하시려고요? 아, 예. 아직 그 당시에 큰 차이로 했던 아, 예. 예. 아니, 여쭤보는 것 같아서 했는데, 아, 예. 아닙니다. 큰 차이로 그때 제가 예. 당선됐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으셔서 이제 그 18대 총장에 이제 취임을 하신 것이고, 총장 재임 4년 하셨나요? 예, 4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뭐 일들, 뭐 현안 이슈, 뭐 업적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텐데 네. 제가 제 근무 기간 얘기를 잘못하면 이게 이제 자랑 같아서 네. 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뭐 다른 평가에 대한 것도 저는 감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선거 공약을 만들 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생존 수영이 필수가 됐어요. 생존 수영이요. 그런데 여론을 수행해 보니까 당시 청주에 공공 수영장이 2개밖에 없었어요. 2개. 네네. 그러면 공공 수영장 대 초등학생을 따지니까 47,000 대 1이에요. 수영장 한이 47,000 대 1. 네. 그 다음이 23,00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시군이.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 기재부에 이제 총장이 되고 난 뒤에 그 짓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냈더니 신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을 쓸까 이제 고민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국회가 재선을 따오자. 국회요. 그래서 소위 이제 쪽지 예산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 네네네. 근데 옛날에 김영도법 생기기 전에는 그 쪽지 예산이라는 게 예결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막 삭감해가지고 돈이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으면 그걸 이렇게 나눌 때 그냥 쪽지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게 쪽지 예산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김영도법 생기고 난 뒤에는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절차를 거쳐야만 그게 이제 가능한 또 이렇게 절차가 좀 복잡해졌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끊임없이 올라다니면서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 출장된 건 뭐 한 25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30번을 제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한 15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2016년 12월 3일 날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날짜까지 그때 기억을 딴 하시는군요. 액수가 이제 금액이 얼마였죠? 116억짜리입니다. 아, 네. 그 예산은 뭐 참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있는 것이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총장실에 같이 근무하는 그 이제 여직원이 제가 다음 날 이렇게 봤더니 우리 날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바라봤어요. 네. 표현은 제가 뭐 이렇게 또
아주 기분이 눈에 생생한데. 네네. 그때 얘기가 뭐냐면, 야 저렇게 끊임없이 올라다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 그 당시에 얘기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게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평생 한번 목격했다 할 정도로. 네네네. 이제 뭐 그 매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 타고 국회 올라가면 8시 20분에 도착을 하면 국회의원회관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 끝나고 9시 딱 되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다니면서. 네. 그래도 많이 못 만나거든요, 사실은 그 의원들. 잘 뭐 안 만나주는 안 만나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서 해서 한 9번, 8번 올라가니까 이제 어느 의원실 가면 이제 이분들이 웃으면서.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이 몇 번째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한 8번이나 9번 이랬더니 대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비서관 여러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오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다음 누가 오면 이분은 몇 번째 오는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쪽지를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가서 이제 제가 몇 번째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참 되게 대학총장들 한 번 내지 2번 오면 그냥 안 오지 이런 사람 없는데 참 대단하죠. 15번째쯤 갔더니 이제 그때는 이분은 물러날 뿐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던지 그때는 이제 혼자 안 되니까 거기 그 보좌관 이런 분들이 이제는 협업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가서 만나라고 도청에 누구를 만나 이렇게 이제 방향을 알려주더라고요. 아, 네네네. 20번, 22번, 3번째 올라가니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정도 되면 국회에는 전 그 중앙부처의 과장급 있는 분들은 다 예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 있는 담당 이제 과장, 서기관이 한 분을 저를 만나니까 그때 반가운 마음으로 참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팁을 하나 주겠다. 팁을. 올해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절차에서 올라와 예산되는 건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냥 집행을 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신규 예산을 국회에 썼다면 좋은 말로 하면 대응 투자고 나쁜 말로 하면 페널티를 무는 게 있어요. 해당 교육기관에서 1할 내지 2할 대응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례상. 그러니까 교육부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새 예산을 따면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그럼 당신도 그 해당 기관에서 10억이면 1억, 100억이면 10억을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관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과장 얘기로는 올해만 그 조건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올해만. 그러니까 올해 꼭 예산을 따라고. 이런 격려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25번 넘어가고 이제 30번 넘어가서 제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수영장을 진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이제 운영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거 하고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수영장에서 그 뭐죠? 이제 그 수영 강습 모집하는 플래카드 그러면요. 있더라고요. 아주 그 1층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청주 시민 여러분 그 청주교육대학교 그 수영안전교육 그 교육관에 가 보시면 1층에 그 햇빛도 들어오고요. 아주 천장이 높고 이렇게 넓어서 그 운동하실 만 나실 겁니다. 꼭 좀 오시고요. 피트니스 센터도 2층에 있습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근데 이제 국가가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지은 것이긴 하지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는 안 되고요. 물론 그렇죠. 일부 실비로 오전 오후 뭐 낮에는 이제 학생들 또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초중고 학생들 생존 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들 일반인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생존 수영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우리 대학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예산을 그 4년 동안 한 54억 교육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4년 내내 했던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청주교대 10개 교대 중에 우리 교대만 에이즈 사업이라는 거를 그 선정이 돼서 연간 4학씩 몇 년 받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면에서 좀 자부심을 갖고요. 이제 청주교대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뭐 신임 총장님도 그런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의 벽돌 하나 정도 놓은 것이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뭐 그 교대 총장 하시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셨고 그 이면에는 또 다양한 외부 활동도 많이 하세요.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충북교총 회장, 예. 사회적 기업 아름교육 대표, 이사도 뭐 학회 회장은 물론이고요. 예. 금천고 청주 금천고 운영위원장, 예. 서브 라이온스 클럽 회장, 뭐 바르게 살기 이사, BBS 총명회 이사 이 다양한 외부 활동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혹시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 그 기반을 잡기 위해서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이제 그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저 흥덕 경찰서의 행발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생처장 할 때 네네. 학생들 그때 막 데모하고 이제 그 정년단 축대 해가지고 중초영입이라고 그래서 네. 중증교사 자격증자가 초동으로 막 들어올 때 학생들이 다 이제 이렇게 그 반대 시위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경찰서에서 와서 이제 그 근무하던 분들과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네네네. 이거 서로 대화가 된다고 이제 그 뭐 추천도 받고 또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발위원 중에 한 분이 뭐 몇 년 사귀어본 사람 당신 좋은 것 같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모임인데 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몇 년 저도 봤는데 묵묵히 말씀도 안 하시니 저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넥타이 메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뭐 넥타이 메고 나갔더니 그분이 라이온스 회장 취임식에 제가 선설하게 됐던 거더라고요. 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또 네. 그 총장 되고 난 뒤에 저기 청주 뭐 검찰의 검찰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추천 받아서 제가 검찰시민위원장을 제가 4년 내내 했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봉사나 이런 추천을 해서 됐고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내려와서 지도 교수님 만나 단판 짓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뭔가 학자로서 좀 성장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게 제가 전임 총장님들이 이렇게 자꾸 뭐 학교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이렇게 관여하게 되면서 네네네. 이제 본래 이제 흐름을 좀 제가 중심을 잡지 못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예. 자 이제 슬슬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 관련된 얘기로 이제 넘어와야 될 텐데요. 사실은 4년 전에 그 18년도에 이제 17대 교육감 선거 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 윤 후보님의 이름이 뭐 좀 많이 거론이 됐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 예. 이제 본인도 그 당시에 고민을 좀 하셨었나요? 참 한편으로는 그게 제가 네. 얘기할 때 좀 억울하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인데 네네네. 제가 그 총장을 2016년 3월 2일 날 발령장을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2017년 4월에 전임 교육계 원로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하셔서 네. 제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독대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한 9년여 동안 하시면서 있었던 경험을 다 말씀하시면서 좀 총장을 그만두고 좀 도전을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유를 하셨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제 뭐 집에 가서 그 아내한테 허락만 오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사적인 한 얘기를 공개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 좀 큰 이렇게 좀 진영 대결로 가서 전직 교육, 현직 교육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좀 해보겠다고 하셔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제가 이제 총장 되고 난 뒤에 제 아내하고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아내 의도로 언제 그걸 알게 됐냐면 서울에 있는 그 제 지도교수 후임자가 정했을 때 저한테 그 하는 반응을 보고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좀 데리고 올라가 했었는데 여기 있었던 거를 이제 그렇고 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대학 총장까지 했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게 뭐 있겠느냐. 네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봉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봉사를 시작했던 거라서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계기가 왔을 때
전혀 그것에 대한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그 수영장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 예산 받아가 설계도 하고 있었고요. 아, 네네. 그 많은 예산 확보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연수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사람을 다 벌려놓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걸 교육감이라는 그 자리를 위해서 총장 자리를 사표놓고 나간다는 건 4년 임기인데 1년 1개월 지난 그 상황에 대해서 결심을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당시 저는 가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니고 다만 필요하면 제가 뭐 이제 이런 말도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네네. 어떤 후보가 나와서 그 후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 링에 올라가도 왜 같이 이렇게 스프링 파트 해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10월에 또 저를 부르셔가지고는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건 결례라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례로 이제 그 선거 끝나고 식당에 가면요. 저를 보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네. 한 부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이제 가서 잘 앉아서 이렇게 이제 식당에 앉을 때까지 노려보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뒤끝이 이제 제가 웃으시면서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 한 소리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는데 왜 작년에 안 나왔느냐? 아, 왜 출마를 안 했느냐?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안 나왔느냐? 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몇 차례 당해서 그걸.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이제 그런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제가 막판까지 아무 말도 안 했었지만 지역의 언론에서 누구 하나 저 언급을 하자는 이유는 기자들과도 사석에는 저 이미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안 나가고 또 이제 지금은 거의 은퇴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기자님들은 되게 이제 뭐 그 당시에 뵙지 않은 분들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실제 이제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좀 너라도 얼른 나와가지고 빨리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제 제가 교통회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충북교총. 예, 충북교통회장 할 때 또 그래 일화가 또 뭐 이렇게 한 보따리 있습니다만 그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한 분이에요. 그 한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억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억울했던 부분이. 제가 나간다고 말은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왔다. 또 나간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 주변에 기자들이 아니 자꾸 나보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아니 당신 나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뭐 굳이 뭐 할 필요 있느냐. 그 뭐 유력한 후보로 계속 등장을 하는 건데. 계속 언론에 또 노출됐었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기자님이 사석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방송에 이번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정리가 됐든. 네, 그래서 됐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만나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뭐 지난번 선거 때 토론회 과정을 보니 이런 맥락이 있는데 적어도 뭐 정치나 이런 면서 진영을 갖고 이렇게 여야 이념 갖고 논쟁을 하지만 교육만은 우리 미래 후대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자기는 교육만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했으면 그런데 지난번 안 나와서 아쉬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꾸 물어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선거 2018년 선거 때 전후의 맥락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한편으로 또 제 의디와 무관하게 이렇게 제가 뭘 자고면하는 것 같아서 억울함도 있는 억울하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후로 이제 4년 뒤인 올해 드디어 이제 충북교육감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교육감이 되신다면 펼치고자 하는 여러 비전과 정책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근데 그 고비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실 충북교육감 후보 이 교육감 선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소위 이제 진보와 보수의 뭐 진영 구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정치가 좀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지금 현 교육감님 외에 세 분의 후보가 출마 선언하셨는데 이 세 분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현직 교육감께서 아직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 뭐 다 이미 삼선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고 또 현직 삼선 도전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 내지 그동안 그 인지도는 사실은 이건 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언론, 신문, 방송사에서 6번 여론조사라는 결과를 보면 현 교육감이 아주 높고요. 뭐 적게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전한다고 예비후 등록한 3사람이 있는데 이 3사람 중에 제가 사실은 6번 다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네네. 저도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소문만 무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돼 있고, 지난번에 나섰던 그분들은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현직 교육감과 도전을 했을 때 그 나머지 3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론조사의 그 지분을 보면 합치지 않으면 이분과 대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현실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네네네. 수치상.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항상 현직의 프리미엄에 대한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 김병호 교육감 체제가 이제 8년. 사실은 8년이라고 하지만 이건 전 8년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원래 그분 현직 계시다가 나오셔서 교육위원 4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정문직 교육위원 4년 하셨고, 그 뒤에 한번 도전했다 떨어지셨어요. 국회의원은 이게 한번 떨어지는 거 선수에 들어가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현 김병호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8년 하셨지만 교육위원 4년 하셨고 한번 했기 때문에 16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충북교육에 대해서 12년 하신 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정도 하셨으면 이제 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8년 정도 하시면 후계자 잘 만들어서 될 텐데 최근에 그 멘트 하시는 거 보면 뭐 후계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SNS에서 쓰신 글. 그 다음 얘기를 또 제가 꺼내면 예민하긴 합니다만 그건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한 8년 정도 했으면 후계자를 항상 했어야지요. 그 체제의 옥밭이냐 뭐 묵정밭이냐 썩은 사과냐 문제는 둘째로 하고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지금 이질에 와가지고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삼선 도전한다는 그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지금 나머지 3사람이 단일을 하지 않으면 최근에 이제 뭐 2번의 선거 김병호 교육감 첫 당선, 2번째 당선 이 과정에서 보수 쪽에서 한 번은 단일화됐다가 이제 서로 약속을 어기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깨졌고 의미가 없었고 지난번에는 이제 2분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 양자 구도로 갔는데 사실은 57대 43으로 졌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43%라고 하는 게 상당히 득표를 있고 많은 것 같지만 거꾸로 57%의 김병호 교육감은 전국 최다 득표자입니다. 교육감 속에서. 그랬었나요? 그러면요. 전국 최다. 그리고 51대 43이라고 하는 24%의 그 표차는 뭐 그 뒤에 그 단일화 시너지가 되지 않아서 뭐 여러 얘기하지만 그게 낮은 차가 표차가 아니거든요. 두 자릿수 그러면 차이인데. 한편으로 43% 얻은 분을 중심으로 단일화해가지고 또 다시 57%를 이길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뒤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뭐 점잖게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현 김병호 교육감 체제 8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런저런 맥락에서 단일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6번 나온 데이터에 최근에 나와 있는 MBC에서 어떤 모 방송에서 저희는 아닙니다. 모 방송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자 구도 속에서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현 교육감이 제일 높고 나머지 3명이 돼 있고 단일화를 하냐 마냐 할 때 어떻게 질문했는지 전 진보 보수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적 가치 있는 분들은 58%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보고 진보적 가치 있는 분은 58%가 단일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단일화를 전제로 양자가 들어갔을 때 김병호 윤거는 김병호 신부, 김병호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김병호 윤건영만 29대 29 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사실은 오차범위에서 이렇게 지금 큰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 방송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총장하면서 교육감에 대한 그 도전을 해보라고 할 때도 저는 뭐 이렇게 진정한 봉사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충북 교육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된다고 할 때 어쨌든 단일화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예. 네. 시기는 어떻습니까? 빠를수록 좋다? 아니면 좀 더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동안 지난번 두 번의 우리 우리 도에 살해하고 현재 지금 뭐 부산은 이미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양자구도로 가고 있고 네. 서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고 있고 충남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다른 시도의 교육감 선거 구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조금 늦긴 했지만 만약에 이루어지면 뭐 적어도 제가 이제 기자회견할 때 4월 말까지는 그 결론이 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좀 늦게 그 도전을 한 분 입장에서는 정책 그 토론도 아니면 그 소리 비교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단일화냐 이런 소리를 해서 사실은 처음에 그 심호흡 교수님이 단일화 제안했을 때 그 이틀 후에 제가 이제 그 공조하는 단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그걸 이렇게 단일화를 주도권 싸움 갖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얘기 있어서 네네. 일단은 제가 신중한 모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네네.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정한 단계 기다렸는데 어떤 단계가 되면 또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어떤 그 결과가 나와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단일화의 또 실패, 두 번째 단일화의 실패가 어느 정도 그 단일화라고 하는 건 같이 단일화를 해서 1이든 2이든 성공한 사람이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후보가 되고 선대본부장이 돼가지고 같이 가야 이게 의미가 있고 시너지가 있는 것이지 네네. 상대방을 제거하고 제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임박해가지고 서로 등록할 단계까지 가서 뭐 이렇게 투표용지에 이름까지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것보다는 네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네네네.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시점에는 꼭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튼 뭐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시기나 그 단일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새 후보께서 만나셔서 뭐 대화를 통해서 뭐 결론을 도출하셔야 될 텐데요. 여튼 만약의 경우에 단일화를 통해서 윤 후보께서 그 이제 단일 후보로 출마하시게 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병호 현 교육감 3선에 도전하는 김병호 현 교육감과의 쉽지 않은 대결이 될 텐데 일단은 현 교육감님에 대한 뭐 평가 뭐 8년간의 그 아까 공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실제 8년 동안 하면서 뭐 어떠한 리더도 그 공과를 따졌을 때 사실 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 김병호 교육감 체제 8년은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겠다고 나왔고 큰 정치적인 이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17개의 시도 중에 천에 2개, 8개, 지금 14개
이 진보 소위 뭐 진보 보수를 따질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14분의 교육감이 나와서 큰 흐름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면에서는 꼭 충북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네. 분명히 그 8년 동안 하면서 기존에 좀 경직된 수직 체제 속에서 있었던 가치관이나 학교 운영 조직이 수평적으로 되고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든지 또 의전 문제 같은 게 간소화돼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들 기억에 초등학교 때 장학관님 오신다고 그냥 저 공부하다 말고 가서 그냥 이런 건 없어진 거는 참 네.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네. 시작해서 장점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했는데 원래 저는 언론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김병호 교육감이 꼭 성공한 교육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할 때 지적은 했지만 제가 교총회장 할 때도 네. 꼭 필요한 지적만 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어떤 의원님이 제가 나서 간간히 이렇게 보도자료 내니까 저보고 무지하게 좋아하셨어요. 그전에는 뭐 매일 그렇게 부정적인 비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아마 조금 이렇게 식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는 김병호 교육감 체제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결코 김병호 교육감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민들에게서 뽑은 교육감이 잘못하면 네. 그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그 김병호 교육감 개인의 잘못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는 같이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할 생각해야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 일부 집단들이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교육감이 하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학생들이 다니는 이 기간은 네. 대학은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간 1년 지나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에 자기가 해야 될 잠재 능력의 싹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때 시기마다 발달 상황마다 다 그게 단계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가 뽑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기회를 저버리고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가 그런 후세대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요새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국은 김병호 교육감 체제를 꼭 성공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총장 초기에 여러 인터뷰할 때도 그런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지금 92학번, 93학번 제자들 제가 와서 가르치던 제자들이 이제 전문제도 많이 가 있는데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구 전달하라고 김병호 교육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공한 교육감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과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누차 했던 건데 작년부터 최근에 이렇게 지금 김병호 교육감 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실망스러운 게 자꾸 눈에 드러나요. 그 극단적인 여중생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도 보면 전국을 몰랐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뭐 그분 유튜브 아니 페이스북 가서 이렇게 보고 제가 놀랬고 그 뒤에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고 어쨌든 제 느낌에는 한 7년, 8년 하고 난 뒤에 이 체제가 경직돼 있다. 대응할 수 있는 민감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취임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뭐 기존의 교육은 썩은 사과라 하더니 작년에 어느 인터뷰할 때 보니까 말이에요. 김병호 교육감께서 본인이 교육감 돼서 그 기존의 교육을 보니까 묵정밭 같았다. 묵정밭이 뭔지 아십니까? 묵정밭 같았다. 묵정밭이라는 건 이렇게 밭을 붙이다가 경작을 하다가 몇 년 동안 경작을 안 해가지고 풀이 무성해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밭이 된 게 묵정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하는 또 발언을 보면 자기가 만들어온 8년 동안에 만들어온 시스템이 너무 잘 됐는데 이거를 감당하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네. 나온 이 후보들은 역량도 좀 부족하고 욕심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거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사실은 이거 참 제가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하는 것을 보면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아무리 잘했어도 그 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우리 도민들이 그걸 그냥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도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후계자를 양성 못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이 근무하시는 이 방송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혁신학교를 얘기하고 행복씨앗학교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새 시대에 맞는 그 교육의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8년 동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것의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옥밭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제했을 때 이제 전통적인 의미 학력이라고 하지만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이 그대로 있고 정시가 늘어나고 있고 수시 정시하면서도 지금 오히려 서울에 있는 큰 대학 앞으로 이제 그 정시를 늘릴 거냐 신정부가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은 이미 기존에 있는 학력 가지고 대학을 가고 자기 삶의 미래가 진로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우아하게 행복 따지고 또 새로운 의미의 현재 행복한 학생이 우서야 학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8년 동안 하고 난 뒤에 그 데이터를 보면 전국 다른 시도도 똑같이 그런 진보 교육감이 등장해가지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의 여러 과목 1등급 비율을 보면 2014년에 중 이상의 수준에 있던 충북이 점점 하락을 해가지고 최근에 17개 시도 중에 16등, 17등, 종합 17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게 어느 세계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버핏이 네네. 한국의 미래가 없어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50%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다는 걸로 보고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직업의 안정성 되고 이제까지 수학 능력 시험이나 기존에 했던 그것만 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뽑는 것이고 많은 대기업에서도 지금 그런 정도의 학력이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수학 능력 시험의 제도가 바뀌고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이나 그런 일반 회사나 일반 사회에서 새로운 의미의 그런 그 학력 개념 가지고 진로도 개척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거로 된다면 모르지만 네. 아니 현실은 지금 그렇게 학생들이 그런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되겠다고 지금 매달려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평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행복씨앗학교 한다고 해놓고 중학교 2학년 가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까지 안 했던 것에 충격을 받고 또 거기서 고등학교 갈 때 충북에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 상위 그룹의 학생들은 충북에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고 연간 한 460명의 우선 학생들이 지금 타지로 다 흩어져 나가고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물론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거나 또 추구하는 방향은 저는 지금 소위 현재 그 교육감 체제에서 생각하는 세계적인 큰 교육의 흐름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미 있는 경험이나 경험의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단지 교실에서 그냥 특정한 지식을 머릿속에 이해시켜서 암기하고 파지하고 네.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선다형으로 보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평가, 전통적인 의미의 수업은 바뀌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수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데이터에서 한 2년 전엔 국회 이광재 의원이
그 데이터 보면 전국에 특정한 명문대 들어간 학생 수를 따져보니까 충북이 제일 꼴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뭐 그거하고 지표가 되느냐. 충북에 그런 대학에 많이 들어갈 정도로 학생들이 많아지면 나머지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지 거기 올라가는 그런 관련 학생들이 적어서 다른 데 간다는 생각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어쨌든 그 구성원들 중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속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현 교육감도 뭐 그 서울대 이건 아니고 뭐 의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 유명한 인기학과는 많이 갔다 이렇게 또 중간 단계의 그 표집단을 놓고 또 정당화시키던데 아니 그 의대 가는 거하고 서울대 가는 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나름대로 그 집단 전체가 성적이 향상되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충북에서 고등학교 졸업받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갔다가 저처럼 다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앵행돌이 얘기하면 진정한 앵행돌이는 그렇게 고학력자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것도 그게 앵행돌이지. 그러니까 말로는 앵행돌이 하면서 그렇게 밖으로 나간 460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오히려 그 미국의 대통령도 8년 하면 다 정당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민주국가 되고 정말 이 지역의 교육계의 원로고 지도자로 나오시려면 삼선을 이렇게 도전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그동안 내가 했는데 이런 게 있으니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글쎄 아직도 뭐 후계자를 양성 못하셨다니까 좀 안타깝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지. 후계자가 없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는 이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요. 이제까지 묵정밭이라고 하고 썩은 사과라고 표현했을 때 충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많은 교육계 원로님들도 사실은 달리 생각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도전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 김병우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았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안 끊으면 더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하는 콘텐츠가 좀 예비 후보 탐구 생활이거든요. 만약에 그 단일화를 거쳐서 본 후보가 되신다면 그때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뭐 충북 교육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정책,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겠고요. 자,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한 이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에 김병우 교육감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똑같이 이제 모셔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윤 후보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김병우 현 교육감은 이에 대해서 또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그렇겠죠.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이렇게 그 같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데이터 놓고 또 분명히 뭐 현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 끊임없이 최근에 그 도교육청에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지금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걸 하지 않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근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학교의 반발도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최근에 다른 시도의 그 교육감님이 3주년 기자회견할 때 그 멘트를 보고 저는 감동을 받은 게 그분은 그동안 6년, 7년 동안 자기가 뭘 해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장점, 이렇게 단점, 이렇게 이 정도 왔다. 그래서 이거 한번 더 해보겠다. 그래서 아주 겸허히 그 반성을 하면서 3주년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받았는데 이분 그럼 3선 도전 안 하겠다고 삭손을 띄셨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관점의 흐름을 고민하던 분들도 이제는 때가 됐다 해가지고 손을 드는 걸 보고 역시 현명한 리더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이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또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나의 대표 공약, 1번 공약은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계속 간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놓고 제가 비전은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비전은 지속 가능한 충북 교육, 미래는 교육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네. 왜 이렇게 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OECD 여러 가지 그 지금 국제기구에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장 큰 화두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네, 네. 그렇다면 충북 교육도 지금 제가 이렇게 비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충북 교육이 해방 이후에 짧게는 70년, 길게는 80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공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한 번쯤 짚어보고 장점은 계속 강화시키고 단점 보완하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분들이 충북교를 이끌어 갔다 하더라도 좀 이걸 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다 포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공감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핵심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과거처럼 교육이 그냥 이렇게 경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량도 그런 의미고 그래서 얘기되고 있고요. 주요 목표는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라임을 맞추신 건가요? 네. 교육은 어머니의 품처럼 서로 존중과 배려를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이나 구성원들이 꿈을 꾸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이런 그 품과 꿈이 어우러지면 네. 학생은 힘을 기르는 게 되고 그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품, 꿈, 힘 이 세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충북교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5가지의 영역을 만들어서 첫째는 신뢰를 회복하는 든든한 공교육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모두 어떤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 민주주의 교육이 2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노벨 20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인재 양성이라는 게 3번째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번째는 그런 모든 것을 어우르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 제가 오늘 이제 5차 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오전에 했습니다만 네. 그 든든한 교육 복지 이게 이제 4번째 영역이고 마지막에 이런 그 앞에 있는 4가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생태계가 확실히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네. 그 마지막 5번째 영역에 대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미래 사회에 지금 우리가 가르칠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0년에 태어난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언어 배우기 전에 핸드폰 가지고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친인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같은 공간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우리하고 다른 그런 그 성격 또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향후 몇 년 후가 지나면 뭐 현재 직업이 50%가 바뀔 거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땅이 많았던 것처럼 산업사회에서 공장이 많았던 것처럼 기능정보사회에서 내기반 사회에서 부가 창출된 시대에서는 네. 사실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부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네. 네. 점점 가면 갈수록 교육에 의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상력 가지고 네. 디지털 영토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이제까지 그 기성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체불가 토큰 같은 것까지 등등해서 가상 공간 속에서도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빨리 만들어져서 적어도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미래에 그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네네.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언어보다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지금 뭐 이 하이테크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인간성 상실도 되고 인간의 본래 모습 잃어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생기면서 이런 거죠.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럼 그때는 근면성실한 거 가지고 밤늦게까지 원료 사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뭐 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반도체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서 우리가 부를 창출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인간의 지적인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점점 더 이제는 교육에 의해서 그런 탁월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물적 토대에서 부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지식과 지능에 의해서 부가 창출 그런 시대가 오면서 네.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인성교육, 뭐 인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본래 모습, 본인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도 인간의 그 시면에 있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찾으면서 네. 서로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첨단 하이테크에 나타나는 이제 그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이게 두 개의 양자가 이렇게 조화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 독서 생활화를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독서. 네, 네, 네. 독서를 많이 하면 특히 고전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는 비판적 사고력도 형성이 되고 인성교육도 되고 뭐 다양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독서가 결국은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 교수학습 방법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네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많은 향토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뭐 책 사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건 던지라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 계속 기초학력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이 깜깜이 교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모른다. 네. 어쨌든 평가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평가의 장점이 많잖아요. 네. 평가는 서열을 매기는 것도 뭐 자꾸 서열화해가지고 사람들 학생들한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상처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평가는 자기가 배운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학습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게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평가를 동원해서 그 학생들에게 본래 교육, 공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네. 저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이거는 충청북도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만들어 가려면 적어도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지도본과 평가라고 할 때 자꾸 지금 평가를 무시하고 평가를 안 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평가를 강화하긴 하되 이 평가가 기존에 있었던 평가의 단점, 네. 순서를 서열을 한다든지 또 그 평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좀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거를 제한한다면 지양한다면 사실은 평가를 꼭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평가에 기존에 얘기하던 그 한 줄 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한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여러 줄을 만들어 놓고 그 여러 줄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말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저는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여러 개 줄을 세울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건 제가 말을 시작하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한편에서는 바른 인성교육을 갖춰 창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네. 인간의 본래 우리가 찾아간 모습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요거 두 개는 네네네. 제가 꼭 해보고 싶고 이거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저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하고자 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던 네네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저는 뭐 아까 다차원적인 평가 시스템 말씀하시길래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는데 아 여러 줄을 세우겠다. 대충 좀 감은 오는데 이 부분 지금 저희 말씀 나눈 지가 벌써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1시간 35분이 지났는데요. 아, 벌써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교육 정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미루기로 하고요. 지금도 워낙 또 말씀 많이 하셨어요. 또 1시간 35분 했는데 또 얘기를 또 즐겁게 해주셔서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학교 생활도 하셨고 뭐 다양한 외부 활동도 하셨는데 인생의 고비나 이럴 때 뭐 찾아가서 뭐 조언을 구했다거나 또는 내 인생에 큰 가르침을 줬던 멘토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한 분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뭐 이제 그럴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분들은 가족이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요.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 가는 거 고민할 때 서울에서 대학 다닌 형이 내려와서 다 올라가자 데리고 올라갔었고. 또 이제 아까 그 은사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결정적일 때 그런 그 도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다 주변에 그 결정적일 때마다 이제 제가 큰 힘을 댔는데 굳이 한 분을 전 선택을 한다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네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믿으셨어요. 믿어주셨고, 네네.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떨어졌는데도 집에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마음 상할까봐 이제 이렇게 해주셨던 것도 있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잠깐 커피 하시고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고. 네. 공부할 때도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하셨어요. 아, 공부 그만해. 어서 자. 항상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우선이다. 네네. 일찍 불 끄고 자라 이랬을 때 그게 이제 거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평상시에 무범생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 다닐 때 이제 멘토는 뭐 대학에 그 은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랬는데 하여튼 제 인생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항상 믿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총명하셨을 때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평생 가장 행복했을 때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던 때를 말씀하셨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자식은 부모의 그 바램만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 얘기하고 인성교육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한 인간의 바른 인성을 갖추고 그 사람의 꿈을 구현하는 것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기반이 된 상태에서 학교와 협업을 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한 학생이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서로 협력해야 그 아이가 바른 사람으로 큰다고 할 때 제 인생의 가장 큰 멘토는 어머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어머니가 공부 좀 더 하라고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불 끄고 자란 얘기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감명 깊은 얘기를 이렇게 좀 잘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많은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게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아까도 단일화 얘기 있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 충북 교육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십시오. 네. 이미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예람된 말씀일 것 같은데요. 초중고를 다니면서
또 평생 교육의 영역에서 직장을 하는 제 입장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혜택을 저만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공교육,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거를 고스란히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봉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요. 네. 그 면에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시골 하늘을 보면 3평밖에 안 보이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학원도 모르고 천고 와서 또 우육 읽고 재수도 하고 고민하다 또 이렇게 대학도 가고 네. 또 교사를 하다가 학위 받고 그 명문 청주교대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이끌고 있는 유능한 항상 우리 교육을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 교육이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것은 묵묵히 헌신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고생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인사 문제니 뭐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한 것 때문에 비판을 해도 이제까지 교육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묵묵히 그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그 몫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제가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아서 네. 예, 그거를 환원하기 위해서 네. 다시 이렇게 준비했고 네. 그래서 제가 교수 총장 끝나고 교수로 복귀했다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근무기에 남았는데요. 네네네. 이번에 명퇴하고 그냥 지금은 무직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여튼 열심히 제가 네. 마음먹은 대로 네. 제가 받은 혜택을 우리 후 세대들에게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거, 네. 또 대학 교수로서 경험한 거, 또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경험, 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교육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불을 살려보겠습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기간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